안녕하세요, 여러분. 컨택트 수업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파스텔의 기초 표현으로서 정물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파스텔을 다뤄본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최대한 쉽고 단순한 방법으로 고전적인 명암법을 이용을 해서 입체감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정물 같은 걸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텔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쓰시는 것보다는 원래도 잘 부러지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러뜨려서 3분의 1이나 반 정도로 부러뜨려서 다양한 면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표현의 풍부함을 살리기가 좋습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바탕 종이는 검정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명암법이 있죠. 시대별로도 다양한 명암법이 존재하고 저는 지금 이 색으로 그리고 있는데 검정색만 아니면 어떤 색으로 스케치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 정도 더 그려보고 연필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지워지기 때문에 방금처럼 위치나 형태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이렇게 손으로 지우시면 쉽게 지워집니다. 굳이 종이를 많이 상하게 하는 지우개질 같은 것들을 많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딱딱한 연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종이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스텔로 그냥 형태를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 잡아 볼게요. 일단 기본적인 입체감을 표현할 때는 대부분 표현하는 이런 등고선에 맞게끔 면의 방향대로 표면 처리를 해서 그려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는 방법은 파스텔 같은 경우는 연필처럼 직접 그리는 직조와 문질러서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면의 방향을 표현할 때 터치의 방향이 중요하겠죠. 이렇게나 이렇게 면이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바르는 것과 약하게 바르는 것, 그것에 따라서 면의 방향감이 표현이 될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문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강약을 줘서 단번에 그릴 것이냐, 강약을 문질러서 차이를 낼 것이냐, 그 차이인 거죠.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두 가지 방법을 가능한 한 다양하게 다 써보시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이 어울리는지를 잘 찾아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이 방법이 좋다 라든지 무조건 이렇게만 그려야 된다 라는 것은 미술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게 그리고 표현의 목적에 맞게끔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스텔 이외에 문지르는 것도 손으로 문지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손을 쓰실 때는 반드시 물티슈 그리고 마른 티슈나 걸레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색채가 손에서 섞여서 자기가 원치 않는 지저분한 컬러가 나올 수도 있겠죠. 또는 찰필 같은 것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찰필을 연필을 쓰듯이 다른 색이 묻어 있네요. 지우개로 닦아주셔도 되고 사포 같은 걸로 문질러서 닦아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정교하게 손으로 문지르는 것보다 섬세한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그게 좋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벌을 바르실 때는 일단은 큰 양감과 명암의 단계에 따라서 바르시는 게 좋겠죠. 표면의 방향을 충분히 느끼면서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색으로 계속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색이어도 두텁게 가루를 충분히 묻히느냐 약하게 묻히느냐에 따라서 면의 방향감이라든지 볼륨감이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감각적인 조절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손 좀 닦고 지금 검정색을 선택을 종이를 했는데 파스텔의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는 바탕지의 종이를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류의 재료들도 바탕에 컬러를 칠해 놓고 그림을 그리면 마찬가지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겠죠. 근데 파스텔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종류의 그 색상의 종이들이 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골라서 선택을 해 보시면 일단 그 다양한 장점 중에 하나는 그림을 좀 더 쉽게 유연성 있게 빨리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명암법에 대해서 시대별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명암법은 무엇인가? 또는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명암법은 무엇인가?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네, 아마 미술이론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르네상스 시대 때의 대표적인 화가를 얘기를 하자면 물론 미켈란젤로도 있고 라펠러도 있고 하겠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떠오르죠. 평생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실은 미완성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서 사용된 명암의 방법에서 스푸마토라고 들어보셨나요? 스푸마토가 원래 연기처럼 사라진다라는 뜻의 스푸마레에서 나온 용어라고 하죠. 그런 용어들도 좀 찾아보시면 왜 그때 그런 명암법이 개발이 되었고 그것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막연하게 무언가를 똑같이 잘 그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좀 더 이해를 하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경우에 의도에 맞게끔
방법이나 뭐 색채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을 달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바탕을 검정색으로 한 것은 사실은 바로크 시대의 테네브리즘이라는 명암의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표현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테네브리즘은 르네상스 이후에 나온 명암 표현법 중의 하나로서 카라바조라는 굉장히 감각적인 화가가 당시에 있던 다양한 명암법의 영향을 받아서 개발을 해낸 방법인데 극적인 명암이라고 얘기를 하죠. 연극 무대나 뮤지컬 같은 걸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장면에서 주변의 모든 불이 꺼지고 주인공에게만 불이 켜졌을 때 아마도 중요한 대사를 주인공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명이 단 하나만 켜져 있고 주인공에게만 비춰져 있겠죠. 그런 명암의 분위기를 극적인 명암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라바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신이 중요하게 표현해야 될 요소들, 중요하게 표현해야 될 장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어둡고 까맣게 평면으로 칠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요한 부분만 그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혹시 떠오르는 그림이나 작가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렘브란트라는 작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양한 자화상을 그렸고 빛의 화가다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렘브란트 같은 경우도 카라바조의 테네브리즘의 영향을 물론 직접 받았다기보다는 당시 바로 전에 유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명암법으로 그리는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빛을 중요한 부분에 집중시켜서 부분 조명의 효과 같은 것들을 이용을 했죠. 칠하실 때는 끝으로 칠하실 때도 있고 면으로 칠할 수도 있고 압력이나 각도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터치의 모양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필 같은 경우는 연필을 짧게 깎으면 한 종류의 굵기밖에 안 나오겠죠, 터치가. 근데 조금씩의 미세한 각도 조절을 하거나 길게 깎아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걸로도 다양한 굵기의 터치들을 우리가 그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재료를 다룰 때 중요한 점은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표현을 극대화시켜서 써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기법을 사용하거나 때로는 점이나 짧은 터치만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막연하게 그냥 잘 그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이런 명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신다든지 하면 왜 그런 명암법이 그 당시 유행을 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종교의 대립, 사회의 문제
여러 가지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르네상스 같은 경우도 중세 시대를 지나서 르네상스가 인본주의의 시대죠. 인간 중심주의로 넘어가면서 그만큼 사람을 사람처럼 그리게 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드러운 피부를 표현하기에 좋은 스푸마토의 어떤 기법들이 만들어지고, 구교와 신교의 어떤 대립에 의해서 좀 더 강력한 비주얼의 표현이 필요한 시기에 카라바조의 테네브리즘이 각광을 받게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여러분의 작품을 그리게 될 텐데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그리게 되겠죠. 그럴 때 나는 무엇을 표현하고 싶다. 그거에 따라서 재료나 기법이라든지 모든 걸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분명하게 그림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전체의 톤과 어떤 명암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두운 부분은 그냥 비워져 있죠. 밝은 쪽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탕의 어두운 색 자체가 하나의 톤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중요한 부분들 밝은 쪽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정교한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테네브리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디테일을 살릴 때는 손으로 부비는 거라든지 또는 찰필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깊이를 주셔도 좋습니다. 특히 인물 같은 표현을 하게 됐을 때는 좀 더 정교한 표현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는 연필 파스텔 같은 것들을 같이 좀 사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연필 파스텔에 비해서 지금 막대 파스텔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개는 같은 소재인 듯 하지만 연필 파스텔은 훨씬 좀 딱딱합니다. 딱딱하다는 거는 다르게 보면 그만큼 발색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색이 떨어지게 되면 강한 색채의 표현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막대 파스텔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연필 파스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톤을 그릴 때는 좀 전에도 보셨겠지만 지우개로 지워내면 어두운 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지금 보면 색채를 최소화해서 사용을 했죠. 거의 몇 개밖에 쓰지를 않았는데 한 색채가 가지는 색의 또는 톤의 폭이 있습니다. 물론 한 색을 가지고도 두께의 얇고 두텁고의 차이에 따라서 밀도나 채도의 느낌이
조금 달라지죠. 이렇게 단계가 표현이 되면 그 다음 단계와의 차이를 이 파스텔로 직접 섬세하게 조절을 하셔도 되고, 손이나 또는 찰필로 가볍게 문질러서 그 다음 색과 블렌딩을 하셔도 됩니다. 입시를 치룬 지 얼마 안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가능한 한 많이 그려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지나치게 액센트라든지 하이라이트를 너무 무감각하게 날카롭게 찍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감이 있는 표현들, 섬세하고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진 같은 거를 확대를 해보시더라도 항상 약간의 중간 톤들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톤을 어떤 식으로 잘 펴서 발라주느냐에 따라서 입체감과 실제감이 달라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외곽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딱 끊어지는 외곽은 실제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펴주시면 훨씬 실감 있는 효과, 외곽이 확실하게 뒤로 돌아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외곽의 표현도 튀어나오는 쪽과 가라앉는 쪽은 강약이 다르게 아마 표현이 될 겁니다. 아까에 비해서 좀 더 볼륨감이 강조가 됐죠. 우리가 실제감을 표현을 하게 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질감 표현입니다. 질감 표현 같은 경우에 유화라든지 또는 아크릴 같은 경우에 보통 면과 면이 겹쳐서 넘어가는 모서리에서 질감 표현들을 많이들 해주죠. 실제로 거기에서 가장 질감의 특성들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질감 표현들을 해줄 때 바탕의 재질이 꽤 효과적인 경우들이 있는데, 캔버스 같은 데 그릴 때 갈필 드라이 브러쉬겠죠. 그런 표현을 잘 주다가 보면 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결에 의한 질감, 특히 이제 렘브란트 자화상, 말년의 자화상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콧등에서 그 강한 맞디에로와 함께 올라간 그 터치, 한두 번 만에 나오는 그 촉각적인 실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파스텔지 같은 경우에 아까 색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색채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이 파스텔은 가루 안료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착액을 뿌려야 되죠. 그리고 이 자체가 미끄러운 종이 위에서는 잘 붙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종이 자체의 결이
있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 자체가 가지는 질감의 촉각적인 요소들을 잘 이용을 하시며, 그러려면은 직접 터치로 연필 긋듯이 긋는 것보다는 약간 눕힌 면이 스쳐 지나가면서 닿는 그 느낌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질감 처리하기는 좋으실 겁니다. 중간색의 처리는 파스텔에 실제로 있는 중간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 색으로 단계를 충분히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각자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표현의 효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그 중에서 선택해서 쓸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겠죠. 꼭 아래까지 완벽하게 다 처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테네브리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장점은 시각적인 압도감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에 감상자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우에 가끔 보면 굉장히 성실하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관찰도 열심히 하고 묘사를 열심히 하는 데 비해서 그림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는 방법은 알고 있으되 시각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이 테네브리즘에 대한 공부를 한 번쯤 하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여기 반사광 처리는 왜 안 했을까라든지 외곽 돌아가는 부분까지 구석구석 모두 다 묘사를 했어야지라는 어떤 그런 의무감보다는 철저하게 시각적으로 무엇이 중요한가, 감상자의 시선을 어디에 꽂히게 만들 것인가 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결국 얼마든지 섬세하고 꼼꼼하게 많은 표현을 화면에 또는 대상에서 찾아서 표현을 해도 좋지만,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결국 하나이기 때문에, 만났던 선생님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림에서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는 단 한 군데여야 된다. 가장 진한 블랙도 단 한 군데여야 한다. 그림에서 물체가 5개, 6개, 굉장히 개수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가? 그만큼 보여지는 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석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